다음은 261번 문제에서 여기는 동물 생리학 중에서 신호전달과 내분비계에 대한 것을 엮었습니다. 대신 261번과 262번은 식물의 조직에 대한 것을 다른 곳에다가 분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두 문제는 함께 엮었습니다. 26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결합 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동물은 4대 조직이 상피 조직과 결합 조직과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면 식물의 경우에는 3개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그랬지. 유조직, 후각조직, 후벽조직. 식물에서 유조직과 후각조직과 후벽조직에 대한 뚜렷한 차이는 세포벽에 대한 차이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유조직은 활발하게 분열하는 분열 조직에서 관찰되는 것으로서 얘는 나이가 어린 세포들이기 때문에 얇은 1차 세포벽으로 구성이 된 것들입니다. 후각 조직은 후자가 비후할 때 그 후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래된 세포로서 두꺼운 1차 세포벽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보통은 현재는 분열하지 않지만 분열능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이들은 쉽게 탈분화가 되어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습니다. 후벽 조직은 완전하게 분화된 세포로서 보통은 죽은 세포가 주로 기능을 담당합니다. 얘는 두꺼운 1차 세포벽에 리그닌과 같은 물질들이 침적이 되어서 2차 세포벽을 형성한 것입니다. 주로 섬유라든지 보강세포가 후벽 조직에 속합니다. 동물에서 상피 조직의 경우에는 몸의 표면을 구성하는 것이 상피 조직이고, 결합 조직은 말 그대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이 결합 조직이 되게 됩니다. 상피 조직에 속하는 것은 분비선에 발달되는 것이 입방상피입니다. 한 층으로 구성이 되는 원기둥 모양이라 해서 단층 원주 상피라 합니다. 단층 원주 상피의 경우에는 미세 육모가 발달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소장 상피가 단층 원주 상피가 되게 됩니다. 얘는 한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평평하다 해서 단층 평평 상피라 합니다. 페포세포가 단층 평평 상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입방 상피는 주로 분비선에 발달되는 것이 입방 상피가 됩니다. 원래는 한 층인데 핵이 예를 들어서 단층 원주 상피는 원기둥 모양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니까 한 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포인데 한 층의 세포인데 핵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할 때 세포가 여러 층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세포가 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 다층이라 합니다. 혹은 위중층이라 합니다. 원기둥 모양이라 해서 원주상피라 합니다. 거짓 다층 원주상피의 경우에는 선모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둘 다가 돌기가 형성이 되되 단층 원주상피는 돌기가 미세육모이고 미세육모는 미세소관성인 거지, 미세섬유인 것이지 얘는 돌기가 선모이고 선모는 미세소관성입니다. 거짓 다층 원주상피는 호흡기 상피,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기도상피가 거짓 다층 원주상피가 되게 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평한 상피라 해서 다층 평평상피라 합니다. 얘는 마찰이 있는 곳, 마모될 수 있는 곳, 손상이 심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서 피부라든지 혹은 질이라든지 항문과 같은 곳에 발달되는 것이 다층 평평상피가 되게 됩니다. 결합 조직에 속하는 것은 생긴 형태가 섬유 모양이라 해서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섬유상이라 해도 되고 섬유로 구성이 된다 해서 성분이 섬유라 해서 섬유성이라 해도 됩니다. 섬유상 결합 조직. 여기는 콜라겐 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섬유상 결합 조직이고 얘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해서 일본 놈들이 치밀 결합 조직이라 합니다. 사람의 성긴, 세포들이 듬성듬성하게 있는 성긴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연골 조직이 단단하게 무기질화되게 되면 이것이 뼈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퇴골을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장골이라 합니다. 이 대퇴골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세포들의 뼈의 골 밀도가 낮은 것, 그래서 스폰지 티슈라 합니다. 스폰지를 일본 놈들은 해면이라 합니다.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 합니다. 여기는 골 밀도가 높다 해서 빽빽하다라고 해서 친밀 골, 해면골, 여기를 친밀골이라 합니다. 해면골과 친밀골 사이라 해서 사이는 한자로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골과 골 사이라 해서 골간이라 합니다. 이 골간, 여기도 마찬가지 골간. 이 골간이 연골 조직으로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장판이라 합니다. 사춘기까지. 사춘기 말에 여기에 있는 연골 조직이 뼈화되게 됩니다. 뼈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성장판이 닫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장골의 크기 증가는, 길이 증가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 조직으로부터 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 조직. 여기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주된 저장 조직이 지방 조직입니다. 어릴 때는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은 막에 있는 막지질이 아니라 세포질에 저장되는
지방방울입니다. 이 중성지방들이 이렇게 지방방울을 형성하게 되면 작은 지방방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갈색지방이라 합니다. 이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질을 태울 수 있는 곳이 갈색지방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지방방울들은 굉장히 큰 형태가 되게 되고 큰 지방방울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백색지방이라 합니다. 백색지방은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살이 찌게 되면 갈색지방 양이 증가가 되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쉽게 이 지방 방울들이 크기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넓지, 그래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살이 찐 것은 쉽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되어가지고 인격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다 백색지방입니다. 얘네들은 표면적이 좁기 때문에 쉽게 지방들을 태우기가 힘듭니다. 또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부피가 작아서 이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방들을 분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와 같은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이 지방을 쉽게 태우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결합조직입니다. 또 하나의 결합조직이 세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순환계가 하는 기능이지, 이 순환계를 구성하는 주된 조직이 혈액조직입니다. 이들이 결합조직이 되게 됩니다. 근육조직은 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 해서 골격근이라 합니다.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라 해서 심근이라 합니다. 내장기관 혹은 혈관벽에 존재하는 근육들이 평활근이 되게 됩니다. 신경조직은 주된 신경세포가 뉴런이 되게 됩니다. 뉴런 이외에 나머지 세포들을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신경교세포라 합니다. 신경교세포에 속하는 것들은 뇌실에 경계를 형성하는 세포라 해서 뇌실막 세포라 하고, 별 모양이라 해서 성상 세포라 합니다. 혹은 별세포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전체 골고루 퍼져 있는 백혈구가 대식세포인데, 이 대식세포가 간에 있는 것은 쿠퍼세포라 하고, 뇌에 있는 것은 작은 다리세포라 해서 소교세포라 합니다. 혹은 미세아교세포라 합니다. 아자는 유아 할 때 그 아자입니다. 교는 다리란 뜻입니다. 신경세포인 뉴런에 수초를 형성하는 것들이,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것은 희돌기세포이고, 말초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것이, 수초를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초는 쪽발이들 말이니까 한글로 바꿉니다. 이것이 마리집이 되게 됩니다. 슈반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을 형성하는 것이 희돌기세포와 중추신경계, 슈반세포, 말초신경계, 이들이 동물의 4대 조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합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얘는 혈액, 뼈조직, 지방조직, 연골조직, 뼈대 근육은 뼈란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뼈대, 골격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니까 골격근을 의미합니다. 골격근은 근육조직이지 결합조직이 아닙니다. 다음,
262번 동물의 4대 조직 중 분비샘이 분포하고 있는 조직, 분비샘은 상피 조직으로부터 분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아까 했지, 입방상피가 분비선을 형성한다 그랬지. 다음 263번 쥐단백질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1차 전달자는 쥐단백질 결합 수용체라 해도 되고 연결 수용체라 해도 되고 이것을 약자를 쓰게 되면 GPCR이 되게 됩니다. 에 결합한다. 참이지. 활성화된 쥐단백질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한다. 물론 쥐단백질이 무조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된 쥐단백질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참이라 했는데 이 문장은 이대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세포막의 인지질을 DH와 IP3로 분해한다. DH와 IP3로 분해하는 효소는 포스포리파제 C가 하는 기능이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 문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엄격히 따지게 되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성화된 쥐단백질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한다가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신호분자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신호분자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신호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습관이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양놈들은 비유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신호분자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흔히 소수성 신호분자 혹은 지용성 신호분자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학적 성질이 소수성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쉽게 통과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소수성 신호분자란 대신에 단어 대신에 스테로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스테로이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미노산이 변형이 된 티록신도 가능하고 또 다른 소수성 분자인 비타민 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보든 이 글자를 보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성분에 대한 이 글자에 대한 화학적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쉽게 통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신호분자를 흔히 친수성 신호분자라 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친수성이라고 하는 글자에 화학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리 활성의 변화를 일으키되 앞에서 생명 현상에 대한 주체가 단백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분자가 하는 기능이 표적세포의 생리 활성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생물에서 구조를 형태라 하고 생물에서 기능을 생리라 합니다. 그러면 생리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의 일부인 것이지 생리 활성이 바뀐다는 말은 결국은 단백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즉 표적세포의 보다 직설적인 표현은 단백질의 활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리 활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신호분자는 표적세포가 있으면 이 소수성 신호분자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니까 세포 내부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로 직접 들어가니까 세포 내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직접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는 리간드라 하고 하나는 리셉터란 단어를 준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리간드이니까 얘가 수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용체를 예전에는 세포질에 있다 해서 세포질 수용체라 했는데 지금은 세포질에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핵에 있는 핵단백질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포질 수용체와 핵 수용체를 함께 일컬어서 세포 내 수용체라 합니다. 이 수용체 단백질은 새로운 리간드가 결합을 했으니까 활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활성의 변화가 표적세포에서 생리 활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생리 활성의 변화는 주로 여기에 있는 세포 내 수용체가 전사인자로 작용을 해서 핵에서 새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거나 발현되던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주게 됩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효소에 대한 단계적인 반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친수성 신호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표적세포가 있으면 친수성 신호분자는 표적세포의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호분자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적세포의 세포 내의 단백질의 활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밖과 세포 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막을 관통하는 막관통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친수성 신호분자가 결합을 하면 이 푸른색 단백질의 활성의 변화가 세포 내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 단백질의 활성을 바꾸고 이것이 세포에서의 생리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여기는 이 막을 통과하고 있는 이 막반통 단백질을 막에 있는 수용체라 해서 막수용체라 합니다. 처음에 개념을 만들 때 소수성 신호분자는 표적세포의 세포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세포의 생리활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얘를 1차 전달자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세포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새롭게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2차 전령자 혹은 2차 전달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달자를 통해서 표적세포의 생리활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굳이 얘만을 1차 전달자라 하지 말고 얘도 1차 전달자라 하자라고 약속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은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신호분자는 1차 전달자, 이 1차 전달자의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서 표적세포 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령자를 2차 전달자라 하자라고 약속을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되었던, 이런 체제가 되었던 표적세포에서 단백질의 활성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초로 여기에 있는 이 표적세포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즉, 그 말은 신호분자와 결합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만 이 세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세포라 하는 것은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여야만 됩니다. 수용체가 없다는 말은 얘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가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표적세포란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를 우리가 표적세포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분자는 아무 세포에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성 신호분자에서는 수용체가 세포 내 수용체이고 전사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친수성 신호분자는 막에 있는 막수용체에 결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막수용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가 있습니다. 연결이라 해도 되고, 요즘은 결합이란 단어를 선호합니다. 결합이라 해도 되고, 연결이라 해도 되고, 결합이라 해도 되고,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는 말 그대로 자신이 이온 채널로 작용합니다. 수용체가 이온 채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체의 활성이 변화가 되게 되면 세포막의 이온 투과성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이온 투과성의 변화가 막전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막전압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의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단백질과 연결된다 해서 취단백질 연결, 취단백질 결합, 수용체라 합니다. 먼저 단어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취단백질이란 GTP 의존성 단백질 혹은 GTP 결합 단백질의 줄임말입니다. GTP 바인딩 프로틴 혹은 GTP 리셉터 프로틴을 줄여서 G단백질이라 합니다. 이 G단백질은 G단백질이 GDP와 결합이 된 형태일 수도 있고 G단백질이 GTP와 결합이 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GDP와 결합이 된 형태는 활성이 없는 상태이고 GTP와 결합이 된 상태가 활성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이때 G단백질이 GDP와 결합이 된 형태와 GTP가 결합이 된 형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얘를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GTP가 들어와 가지고 GDP와 바뀌어야 됩니다. 교환되어야 됩니다. 치환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구아노신 뉴클레오티드라 합니다. 구아노신 뉴클레오티드를 서로 바꾸어 준다 해서 구아노신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교환 팩타 인자라 합니다. 얘를 약자를 GF라 합니다. 이 GF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됩니다. 생물체는 항상 일방향적인 반응만 일어나게 되면 생물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이 현상만 일어난다라면 언젠가는 얘는 고갈되게 되고 전부 이 상태가 될 것이니까 더 이상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반응이 있으면 필히 턴오버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사배전. 그래서 얘가 다시 불활성 상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GTP가 GDP로 바뀌는 것이니까 가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GTP 가수분해 효소라 하고 이 GTP 가수분해 효소가 G단백질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F가 G단백질을 활성화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G단백질은 자기 스스로 다시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자는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하는 기능은 G단백질의 GDP를 GTP로 치환시킵니다. 이것의 의의는 G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단백질 연결 수용체도 GF에 대한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관찰된 G단백질이
G단백질에 속하는 것이 하나는 GS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S는 스티뮬레이트 S입니다. 얘는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즈, 시클라제,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즈를 그대로 발음을 해서 기호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시클라제라고 표기하거나 사이클레이즈라고 표기하거나 고리화 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자극을 해서 화살표가 위로 가는 것은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얘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이름을 GS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기능이 ATP를 사이클릭 AMP, C는 소문자, 나머지는 대문자. 그래서 CAMP로 전환시켜주는 효소를 아데닐산 시클라제 고리화 효소라 합니다. 생성된 CAMP가 단백질 키나제 A의 약자입니다. 단백질 키나제 A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 키나제 A에 의해서 생리활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전달자가 막에 있는 막 수용체인 G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G단백질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지. 이렇게 생성되는 이 CAMP를 2차 전달자라 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G단백질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활성화시키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니비토리에 I를 써가지고 이름을 GI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얘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앞으로 약자를 AC라 하자. 아데닐산 시클라제를 얘는 불활성화시킵니다. 불활성화시키니까 이것과는 기량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CAMP의 대괄호는 농도란 뜻이지 CAMP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GI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GQ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G단백질들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Q라고 하는 G단백질은 포스포리파제, 포스포리파제니까 포스폴리피드를 가수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겠지. 포스폴리피드니까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가수분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C라고 하는 것을 가수분해 시킵니다. 포스폴리파제 C는 PLC라고 표기합니다. 얘가 활성화되게 되면 인지질인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첨자 2는 두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포스페이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약자를 PIP2로 합니다. 얘가 가수분해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포스페이트 두 개와 여기에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에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노시톨이 3개의 인상기를 가지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얘를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에서 IP3가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것이 디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DAG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들 물질들이 2차 전달자가 되게 됩니다. IP3는 활면소포체로 가서 활면소포체에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활면소포체에서 칼슘이 방출되니까 세포질에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얘도 세포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2차 전달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2차 전달자, 3차 전달자라 했는데 지금은 이들도 2차 전달자, 얘도 2차 전달자라 합니다. 이 칼슘이 또 다른 2차 전달자인 DHA와 만나게 되면 얘는 CAMP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라 해서 CAMPA를 써가지고 pKa를 하면 얘는 칼슘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요소라 해서 칼슘의 C를 써가지고 pKC라 합니다. pKC가 활성화되어서 생리 활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세포에 따라서 얘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얘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자체적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이고 공무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을 효소 연결 수용체라 합니다. 혹은 효소 결합 수용체라 합니다. 물론 얘도 효소인데 이 효소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G단백질 연결 수용체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효소로 작용하는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효소 연결 수용체라 하는 것이니까 효소 연결 수용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효소 연결 수용체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먼저 알려진 것이 티로신 인산화 효소로 작용을 하는 수용체라 해서 티로신 인산화 효소 수용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티로신 인산화 효소로 수용체가 작용을 합니다. 수용체 자체가 티로신 인산화 효소이다.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세포의 생리 활성의 변화가 직접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효소 연결 수용체이다. 세 가지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정확한 지식에 대한 것이 부족하니까 지가 알고 있는 GS만 가지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G단백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지문은 이제 왜 틀린지 알겠지. DH와 IP3로 분해하는 것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아니라 포스포리파제 C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다음 264번 세포 표면의 막관통 수용체인 G단백질 결합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활성화된 G단백질의 2차 신호 전달자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2차 신호 전달자, 2차 전달자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는 G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CAMP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G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디아실글리세롤과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입니다. 답은 리얼이 되겠습니다. PFR은 P는 피토크롬의 약자이고 FR은 파레드란 뜻입니다. 파레드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긴적색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쪽발이들 말을 쓰니까 긴적색광을 쪽발이들은 원적색광이라 합니다. 근데 이 원적색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적외선이 되는 거지. 이 적외선이 짧은 적외선인데 짧은 적외선을 일본 놈들은 근적외선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레들을 그대로 번역하면 원적색광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근적외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피터크롬 파레드에 대한 형태는 나중에 식물학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65번에)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는 신호의 이동과 증폭이 포함된다. 다음의 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가 증폭되는 단계를 고르면 우리와 같은 생물이 이용하고 있는 신호분자는 신호분자와 수용체의 친화력이 너무 큽니다. 친화력은 결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물이 이용하는 체내에 신호분자의 농도는 너무 낮습니다. 가장 낮은 농도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이토카인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과 같은 것은 거의 피코몰 농도 수준에서도 반응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호르몬들은 10의 마이너스 11성 몰 농도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이지 이 농도에서 작용하는 것이 신호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신호분자는 특정 수용체에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를 표적세포라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바꾸게 되면 특정 신호분자는 수용체를 가지는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신호분자가 표적세포의 생리활성을 바꾼다. 생리활성의 변화는 단백질의 활성이 바뀐다 그랬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충분한 농도로서 단백질의 활성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수용체는 너무 낮은 농도로 반응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기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폭이란 단어는 왜 필요한지 알겠지? 여긴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을 에피네프린에 의한 신호 전달을 대표적인 모델로 설정을 해서 이론화한 것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정식 이름이고 얘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부신 아드레날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라 해서 아드레날린. 처음 이제 상품화해서 만든 상표명이 아드레날린입니다. 둘은 동의어입니다. 이후에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른 화학 분자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라 해서
NOR을 써가지고 놀에피네프린, 놀아드레날린이라 합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다른 세포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얘는 간세포에서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특히 베타2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타2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베타2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 이 베타 수용체가 취단백질 연결 수용체입니다. 얘는 효소라 그랬지. 이 취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GS를 활성화시킵니다. GS는 아데닐산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ATP를 CAMP로 전환시켜서 CAMP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CAMP는 pKa에 대한 리간드로 작용을 해서 pKa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pKa가 포스포릴라제 키나제, 키나제는 인산화 요소로 번역이 되고 포스포릴라제는 가인산 분해 효소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요소가 됩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게 되면 말 그대로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포스포릴라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얘는 글리코겐을 가인산 분해를 시킵니다. 이건 쪽발이들 말입니다. 가수분해란 말은 첨가한다, 물을, 그리고 분해한다. 물을 첨가해서 분해시키는 반응이라 해서 가수분해라 합니다. 그러면 가인산 분해 반응은 인산을 첨가해서 분해시키는 반응을 가인산 분해 반응이라 합니다. 이 가인산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라 해서 가인산 분해 효소, 포스포릴라제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가 반응을 하면 포도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에 인산기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 1인산이 포도당 6인산이 되게 되고, 포도당 6인산이 포도당이 되게 되면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되어서 혈당을 증가시켜 줍니다.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일본 놈들이 혈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혈당은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 한다. 여기에서 얘가 효소로 작용을 하고, 얘가 효소로 작용을 하고, 얘가 효소로 작용을 하고, 얘가 효소이고, 얘가 효소입니다. 이렇게 효소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효소의 연쇄 반응이라 합니다. 이 효소 연쇄 반응의 의의가 하나의 효소가 하나의 화학 반응만을 촉매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수백 번, 수천 번 촉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촉매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수용체가 하나가 활성화되게 되면 GS는 100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효소도 100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얘가 100개가 되니까 또 100번 촉매하게 되면 100개가 100번 촉매하니까 얘는 10의 4승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효소도 10의 4승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또 여기서 또 100배가 증폭이 되니까 얘는 10의 6승계가 활성화되게 되고, 얘는 10의 8승계가 활성화되게 되고, 동시에 이 반응이 이제는 10의 10승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증폭 효과를 가지는 것이 효소 연쇄 반응에 대한 의의가 되게 됩니다. 증폭 단계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는 신호의 이동과 증폭이 포함이 되고 다음의 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가 증폭되는 단계를 찾으라 했으니까 효소가 작용하는 단계를 찾으면 됩니다. 호르몬이 표적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결합하는 것은 1대1로 결합합니다. 수용체가 세포 내 G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효소 활성인 것이니까 참이 됩니다. 활성화된 G단백질이 효소,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1대1로 결합하는 것이니까 얘는 증폭 과정이 아닙니다. 효소가 ATP를 CAMP, 얘를 약자를 CAMP라 합니다. 얘는 효소 활성이니까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CAMP가 단백질 인산화효소, 키나제를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니까 카이네이스라고 표기합니다. 키나제, 카이네이스, 인산화효소 전부 같은 말입니다. A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1대1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얘는 증폭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증폭 단계는 리연과 리열이 증폭 단계가 되게 됩니다. 다음 266번에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들이 세포 내외 신호 전달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의 수용체 중 리간드와 결합을 통해 전사조절 인자, 줄여서 전사인자, 리간드,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가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것, 핵수용체, 세포 질수용체 둘을 합해서 세포 내수용체. 세포 내수용체, 얘는 결합하는 장소에 따라서 세포질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핵으로 이동을 해서 작용하는 것은 세포질 수용체. 호르몬이 직접 핵으로 이동을 해서 핵 내에서 결합하는 것은 핵수용체. 되겠지? 이 세 단어에 대한 것은 문제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는 것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267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분비선에서 선이라 해도 되고 샘이라 해도 되고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것을 호르몬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2번에 미량으로 작용하므로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없다가 아니라 미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3번에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가 존재하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 참이다.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4번에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신경에 의한 조절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 신경에 의한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거나 혹은 반응기, 이때 반응기는 근육이나 분비선이 되게 됩니다. 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두 신경세포가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 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시냅전세포라 하고,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냅스 후세포라 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은 형성된 시냅스에서만, 분비된 시냅스에서만 작용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는 퍼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경에 의한 조절입니다. 반면 뇌분비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호르몬이 되게 되면, 이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후에 표적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수용체만 가지고 있다라면 몸의 어느 부위에 존재하든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다가 되게 됩니다. 대신 얘는 두 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두 세포 사이에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빠릅니다. 얘는 표적세포에 도달해서 표적세포에서 생리활성을 바꾸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립니다. 느립니다. 생물은 3차원의 학문이 아니고 4차원의 학문입니다.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도 중요하고 시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은 리듬과 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작용하는 것이 빠르게 작용하게 되면 작용에 대한 효과도 짧게 지속이 됩니다. 얼마만큼 짧으냐면 지금 내가 손을 한번 뜰 때 이때 이 신호는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르 뜬단 말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신호 전달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작용 효과도 굉장히 짧게 지속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작용하기까지의 시간이 느리다는 말은 작용 시간도 그만큼 길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들의 중간 형태인 것이 분비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국소 분비 조절 인자가 되게 되면 얘는 차이점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사이, 간자를 써서 세포 사이, 용액이라 해서 간질액이라 하거나 혹은 세포 사이액이라 하거나 혹은 조직액이라 합니다. 간질액을 따라 이동을 해서 표적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수용체가 있는 세포를 표적세포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르몬과의 차이점이 얘는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얘는 조직액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체만 존재한다라면 몸의 어느 부위든 상관없습니다. 몸 전체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소 분비 조절 인자는 같은 기관 내에서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서 분비가 된 국소 분비 조절 인자는 간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자에서 분비가 된 호르몬은 이자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전체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몸 전체 모든 세포에 작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용체가 있으면 작용하고 수용체가 없으면 작용하지 못합니다. 표적세포와 분비세포가 같은 종류의 세포이면 이것을 자가분비라 하고
분비세포와 표적세포가 다른 조직이면 이것을 척분비라 합니다. 그러면 4번 문장 이해가 되겠지? 5번에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신경에 의한 조절보다는 느리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느린 것이 아니고 혈액을 통해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실제 문장에서는 이게 내용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액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어, 268번부터는 좀 끊었다가 하고 대신 내용 하나만 정리를 하면 왜 이제 내분비선이란 이름을 지었냐면 상피 조직이 있으면 이 상피가 함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함몰되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연결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이 연결세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경우에는 얘가 싸고 있는 포대처럼 생겼다 해서 포상세포라 합니다. 전부 일본 말입니다. 이 포상세포가 분비세포이고 이들 분비세포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 여기로 물질을 분비하니까 이것이 이 관을 따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분비선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를 분비관이라 한 것입니다. 근데 얘는 발생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연결세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흰색은 원래 상피에서 기원된 것인데 여기에는 결합조직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섬세포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세포 주변에는 모세혈관들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섬세포들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혈액을 따라서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분비선이라 하는 것이고 내분비선은 흔히 섬세포라 합니다.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자섬 혹은 일본말로 최장도 혹은 밝힌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랑게란스 섬이라는 거지. 이제 왜 섬이라 하는지 알겠죠? 얘는 중배엽 조직인 결합 조직 내에 외배엽 조직인 상피가 중간에 박혀 있으니까 얘를 섬이라고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외분비선, 내분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내분비선에 대한 비교를 외분비선과 비교하기보다 조금 전에 했던 호르몬과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비교로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268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